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송재현입니다. 이번 편은 가입력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난소 나이라고 할 수 있는 AMH를 위시해서 가입력 보는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난소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들의 방법과 흔하게 난소 나이라고 말하는 AMH, MIS, 항뮬러관 호르몬 검사,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또 뭐고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믿을 만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소 나이는 여성의 실제 나이와 별도로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양과 기능을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난자의 개수는 많은데 기능이 떨어져서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난자의 양이 적고 기능은 괜찮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식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미래 임신 계획에 참고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태어날 때 총 난자 수가 정해져 있고 나이가 들수록 난자 수가 감소되게 됩니다. 난소 예비력은 여성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수와 기능을 얘기하며, 가입력은 임신이 가능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난소 예비력 저하는 임신 가능성의 저하와 직접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것은 난임 평가의 중요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소 예비력을 보는 대표적인 평가 지표로는 AMH, FSH, 에스트라디올, AFC라고 해서 안스트랄 폴리큘러 카운트, 초음파상 난소의 조그만한 사이즈의 그 난포 수를 세는 것,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난소 예비력을 보는 대표적인 평가 지표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FSH, AMH, 아까 얘기한 초음파에서 난포의 작은 난포의 개수, 그리고 이니빈, 클로미펜 사이트레이트로 스티뮬레이션 하는 클로미펜 부하 검사 등이 있는데, 각각의 수치가 떨어졌다고 보는 기준이 네모 박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SH라는 피검사를 했는데 10에서 20 정도가 그거보다 이제 낮아야 좋고, 그거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제 가입력이 떨어진다, 난소 예비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AMH인 경우에는 좀 높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뭐 1.5에서 뭐 3.5, 뭐 요 사이, 1에서 3.5 사이가 좀 좋은 수치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0.2에서 0.7보다 낮을 때, 그러면 난소 예비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초음파에서 작은 8mm 이하의 그 난포의 개수를 셌을 때 그게 3개에서 10개, 적어도 15개 이상이면 이제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개에서 10개 그 이하일 경우에는 또 임신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니빈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클로미펜이라는 배란 유도제를 먹고 나서 배란 유도제를 먹기 전에 3일째, 생리 시작하고 3일째 FSH랑 E2라는 검사를 하고, 이 배란 유도제를 5일에서 9일 정도까지 먹고 10일째 FSH를 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검사의 결과를 보고 이제 난소 예비력 평가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수치들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지만 제일 저희가 좀 믿을 만하다고 쓰는 것은 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AMH라는 피수치하고 초음파로 보는 그 안스랄 폴리큘러 카운트, 작은 난포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체크를 해서 그게 특이도와 신뢰도가 높은 검사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 검사는 검사할 때마다 비슷한 수치로 나와야 좋고, 정상인 사람은 이 난소 예비력이 적다고 잘못 판단되지 않게 요 스페시피시티라는 게 높아야 좋은 검사이고, 그런 거를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이 AMH와
안스랄 폴리큘러 카운트, 초음파의 난포 개수입니다. 난소 예비력을 보는 평가 지표들의 장단점인데, 정상인 사람은 어쨌든 좀 잘 판단해서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가 검사를 AMH와 안트랄 폴리큘러 카운트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가 가서 시험관악이나 이런 거를 이제 체외 수정 같은 것을 할 때 반응을 난소를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배란이나 이런 게 좀 잘 일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난자 채취가 용이하게 하는데, 그런 반응이 좋을지 그것을 보는 거에서는 AMH와 안스랄 폴리큘러 카운트, 그리고 초음파상으로 보는 난소의 부피, 그리고 클로미펜 약을 먹고 하는 클로미펜 부하 검사가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예측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네 번째 노란색 줄에 failure to conceive, 이거는 임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건데,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검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각의 검사마다 또 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난소 예비력, 가입력, 이거를 단 한 가지로 뭐 이 검사를 하면 내 난소 나이를 알 수 있다, 이러는 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합해서, 어떤 사람은 40살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배란 유도나 이런 것을 해봤을 때 나온 난자가 3개 이하였다거나, 초음파에서 난포의 개수를 셌을 때 5개에서 7개 이하일 경우, 또는 AMH가 0.5에서 1.5, 1.1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보다 적을 때, 이 3가지 중 2-3개 정도에 해당될 때 이런 시술에 대한 반응이 나쁘겠구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난자의 개수가 적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이 학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학회에서는 난소 자극 시 반응이 좋을지 보는 것에 대해서 나이, 이전에 해봤을 때 나온 난자의 수, 그리고 안스랄 폴리큘러 카운트, 초음파 난포 개수가 5개 이하거나 AMH가 1.2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보다 적을 때, 이것 중에 3가지 조합으로 반응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실로 예측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트랄 폴리큘러 카운트, 초음파의 난포 개수와 AMH라는 피검사, 그리고 FSH라는 피검사 3가지 조합으로 반응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3가지 학회의 그런 기준들을 조금 보면 대체적으로는 나이, 그리고 안스랄 폴리큘러 카운트, 그리고 안티밀러리안 호르몬 AMH가 기본적으로 조금 저희가 보는 항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평가 지표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 드린 것 중에 FSH와 E2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 생리 주기를 조절하거나 폐경을 볼 때 보는 수치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FSH, E2라는 것을 이제 기억이 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검사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검사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생리를 시작할 때 이게 왔다 갔다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시작한 날부터 3일째, 적어도 대략 2-4일째 내는 검사를 해야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FSH는 낮으면 난소가 조금 쌩쌩하다 보고, 수치가 높으면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40보다 높으면 폐경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낮으면 좀 좋고 높으면 좀 안 좋고, 난자의 난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는데 그 양이 충분하면 내화 수치에서 더 안 만들어도 된다고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FSH가 적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애들이, 그러니까 에스트라디올이라고 여성 호르몬이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잔소리를 좀 덜 하게 됩니다. 아닌 분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난자 수가 적어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몸은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엄마의 잔소리, 즉 FSH가 더 분비되게 돼서 애들을 좀 쪼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몸이든 무슨 일상생활이든 다 관통하고 있는 그런 진리인 것 같은데, 생리를 시작하고 다다음 날, 즉 3일째 검사에서 FSH가 10 이하 또는 에스트라디올이 80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 정도이면 난소 예비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3병일 날 생리하고 시작한 날로부터 따져서 3일째쯤 검사를 했을 때 FSH가 20보다 높으면 난소 예비력이 낮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FSH와 E2를 둘 다 검사를 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Ancillary Follicular Count, AFC라고 얘기하는 것은 초음파로서 검사를 했을 때 사이즈가 작은 8mm 이하의 난포가 몇 개 있는지를 직접 세는 방법입니다. 이 개수가 3개에서 10개보다 작을 경우에는 난소 예비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난소 예비력을 보는데 AMH와 더불어 정량적 평가에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민감도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AMH. 흔히 병원에서 난소 나이를 체크를 해볼게요 라고 하면 체크하는 검사가 이 AMH라는 검사입니다. 요거는 안티뮬러리안 호르몬의 약자고 뮬러리안 이니비팅 서브스턴스라고 해서 MI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난자는 난포에 있는 난소가 있는 난포에서 나오는데, 이 난포는 저 아래에 제가 붙여놓은 그림처럼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 3번째, 초기 4번째. 그래서 프라이머리, 프리안스랄, 그리고 안스랄 난포에서 나오는 것들이 AMH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TGF 베타 패밀리에 속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작은 난포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수를 세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의 수치를, 발현되는 양을 체크를 해서 AMH의 수치에 따라서 AMH가 많이 나오면 조금 난소의 예비력이 좋은 거고, AMH가 낮을 경우에는 난소의 예비력이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AMH는 그 시기에 원시 난포의 수를 반영하는데, 양이 많으면 AMH가 높게, 그리고 그 난포의 양이 적으면 AMH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애초에 갖고 태어나는 난포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주머니에다가 사탕 같은 거를 넣어놓고 이제 생리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주고, 배란이 될 때마다 꺼내서 주는데, 그러면 이 복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사탕의 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난포의 수가 정해져 있어서 생리를 해서 매달 배란이 되고 그 난포가 황체가 되면서 가지고 있는 개수가 줄게 됩니다. 또 자연히 퇴화하는 것도 있어서 그 단계에 해당되는 난포 수가 줄면서 AMH 수치도 점차 줄어들며 폐경계는 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수치가. 이거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한 한국 여성의 평균 수치이지만, 이제 연구자 또 연구기관, 연구 검사 수탁기관에 따라서 다 다르게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치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보면 20대 초반에는 4.5에서 4.7 이상 정도 나오고, 평균적으로 20대가 한 3에서 4 정도, 그리고 30대가 2에서 4 정도,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1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FSH 같은 경우는 생일 주기 3병일,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2밤 자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실은 이렇게 보면 호르몬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생리 주기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그 중간에 세로 선은 배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트라디올, FSH, 프로게스테론 요 앞에 세 개는 생리에 따라서 주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증감이 보이지만 마지막 네 번째 빨간 박스 안에 AMH라고 써 있는 거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AMH를 발현하는 작은 프리안스럴 폴리클의 성장이 그냥 연속적이고 주기적인 거랑 상관없이 비주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기 내외에 변동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리 주기 중 언제라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은 혈중 AMH 수치는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 생리 주기와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난소 예비력 평가의 최고 마커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수량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프리안스럴 폴리클에 있는 그거의 개수를 이게 평가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러길래 난자의 수량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AMH 수치는 점차 감소하고 폐경기 전후에는 급격하게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AMH 수치가 높을수록 난소 예비력이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AMH 수치는 난소에 남아있는 수량, 제가 자꾸 수량을 얘기를 하는 것 이유는 난자의 질을 반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난소의 그 퀄리티가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난소의 예비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과 질 두 개가 다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AMH는 수 쪽만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지를 받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 검사한 분의 나이가 32살인데 AMH 수치는 요 위에 빨간 글씨로 AMH 결과 2.4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4로 나오고 그 중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 그 하얀 검은색으로 수검자의 연령대에 하위 5% 이상 중간값 이하 구간에 해당하며 만 33세 중간값에 가깝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33세 만약에 이 환자분이 32세라고 했는데 지금 만 33세면 이거는 만 나이입니다. 둘 다. 그러면 본인 나이보다 한 살이 더 많게 나온 거고 난소 기능은 어쨌든 많게 나오면 많게 나올수록 난소 기능은 폐경에 가까워지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게 나왔다. 평균보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글씨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나이와 AMH 검사를 고려시 임신 가능성은 43%, 정상 분만 가능성은 39%라고 써 있지만 이런 결과들을 그러니까 맹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가입력에 중요한 것은 양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이 다 맞춰져야 되기 때문이고 수는 AMH로 얘기할 수 있지만 난자의 질, 퀄리티는 나이에 따라서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AMH가 높다고 해서 임신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AMH가 낮은 사람도 임신을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별로 수탁하는 회사나 검사실이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이런 경우가 제일 좀 난처한데 이제 다른 병원을 이제 한 100개를 돌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디선가 이 AMH 검사도 해서 그 검사를 한번 했는데 별로 얼마가 안 지났기 때문에 요거를 뭐 다시 재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면 재검을 하는 게 더 좋긴 하지만 비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치를 저희가 참고를 하는데
수술을 하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AMH를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격차가 뭐 너무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검사 기관마다 그 레퍼런스 밸류, 예를 들어서 얼마서부터 얼마까지가 정상이다라는 그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있는 거는 수치가 되게 낮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다른 병원에 있는 거는 수치가 되게 높게 나오는 회사 거를 사용을 하면 수술은 너무 깨끗하게 됐고 전혀 뭐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이분은 검사할 때 수치가 좋았는데 뚝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본인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병원이나 아니면 같은 회사나 뭐 이런 검사실마다 요거는 결과의 예측치, 결과의 평균, 저희가 레퍼런스 밸류가 다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AMH 검사는 요즘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난임 치료의 영역과 임신 가능성 평가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난소 기능 저하, 폐경이나 조기 폐경, 아니면 뭐 난소 과립막 세포 종양이라는 악성 종양의 지표도 될 수 있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또는 뭐 이런 거 방사선을 하고 이런 난소 기능을 떨어뜨릴 거라고 예결되는 수술이나 시술 전후에 난소 예비력의 평가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난임 환자에서 AMH 수치를 통해서 과배란 유도를 했을 때 이제 반응 정도를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1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미만이면 반응이 좀 잘 안 돼서 저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우리가 그 배란을 약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난자를 채취할 때 3-4개 이하로 얻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3.5개 이상이면 3.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AMH 수치가 그 이상으로 나오면 배란 유도에 반응이 좋고, 어떨 경우에는 너무 조금 과하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럴 때는 난자를 한번 뭐 15개에서 20개 이상으로 이제 다량으로 얻을 수 얻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 유도나 이런 난자 채취나 해서 난자 동결을 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남자의 개수가 다 다르고, 그 퀄리티나 뭐 이런 게 다 다른 이유가 본인이 똑같은 약을 쓰더라도 갖고 있는 난소의 예비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AMH 수치가 더 낮아서 0.5 이하일 경우에는 배란 유도를 했을 때 그 체외 수정 주기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난자 수가 3개 미만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더 여러 번의 채취 과정을 거치거나 용량을 높게 사용하거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이하의 AMH 결과를 보이면 저반응으로 생각을 하고, 1에서 3.5는 되어야 충분한 개수의 난자를 얻을 수 있다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3.5 이상의 AMH를 보이면 과한 난소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미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AMH 수치의 해석은 검사 기관, 뭐 기준값에 따라서 달라짐으로써 그 각 검사실의 참조치를 근거로 해서 판독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AMH 수치가 높다고 그럼 한없이 기뻐할 것인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소에서 배란이 조금 잘 안 돼서 난포가 염주 모양으로 있고 생리도 좀 잘 안 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 다낭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에서는 이게 배란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조그마한 난포가 계속 동글동글동글하게 터져서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한 게 못 터지고 계속 조그맣게 염주처럼 동글동글하게 많이 남아있게 돼서, 이런 조그만한 난포가 많이 남아있으면 AMH 수치가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뭐 7.4, 7.5 이상 높으면 이제 PCO, 다낭난소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검사하면 뭐 20보다 높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정상에 비해서 너무 높게 보인다, 이것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고 체계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본인 연령대보다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는 난소 기능 저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임의 가능성 그리고 또는 항암, 방사선 수술 치료 후 난소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되기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 전에 난자나 배아를 조금 채취해서 동결해 놓으시라고 AMH 수치를 보고 제가 추천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본인 연령대 평균보다 너무 높은 경우는 또 다낭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한 가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AMH가 낮다고 반드시 임신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 다른 요인, 예를 들어서 뭐 난자의 질, 배란 주기, 남성의 정자 상태 등 복합적인 것이 영향을 미쳐서 임신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AMH 수치는 난소 기능의 저하의 초기 지표지만 검사 결과 해석과 임상적 의미는 개별 환자의 가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해석의 미묘함 때문에 환자가 직접 구매해서 검사하는 AMH 테스트 같은 것들도 요새 많이 파는데 이거는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난소 기능이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난소 예비력을 검사하기도 하는데 난자수 추정에는 유의하지만 난자의 질 예측에는 또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AMH와 안스라 폴리큘라 카운트 초음파에서 그 배란이 아직 안 된 조그만한 난포의 개수는 체외 수정 시 얻을 수 있는 난자 수, 저반응 및 과반응의 위험 예측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듯이 맨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임신 또는 출생 성공률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약합니다. 따라서 난소 기능 손상이 없는 환자에서 미래 임신이 가능한지나 임신이 언제 될지, 얼마나 걸릴지 이런 거는 물어봐도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판독은 임상 상황, 나이, 동반 질환, 진료 기관, 기준치를 종합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한번 해두시고 그렇게 보면 이제 난소 나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AMH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무분별한 검사는 지양해야 되고 난소 기능 저하를 의심하거나 난임 치료를 계획 중인 사람에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해도 1년 정도 지났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예전에는 요거를 이제 약간 불임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요새는 조금 더 텀이 짧아져서 한 6개월 정도 뭐 주기나 이런 걸 잘 맞춰서 했는데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또 검사를 해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35세에서 40세 사이의 나이인데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고 40세 초과가 됐거나 생리가 조금 잘 안 하거나 생리를 드물게 하는 여성 또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자궁내막증 병력이나 다른 수술력이 있는 여성들 또는 자궁이랑 난관에 질환이 있는 여성들 그리고 남자 쪽으로 불임 요소가 있는 부부에서는 나이나 기관에 상관없이 임신 시도 전에 바로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이나 가족 중에 조기 폐경이나 난임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0대 이후로 임신을 늦춰도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여성에서는 AMH를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난임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난소 예비력 검사를 했을 때 체외 수정을 하는 환자 중 AMH가 낮으면 더 강한 프로토콜을 사용하거나 더 사이클을 많이 해볼 수도 있고 바로 임신 시도를 안 할 여성에서는 미래 임신을 대비해서 난자 또는 배아를 동결 보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가입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바쁘고 일상생활에 지치고 그래서 뭐 임신을 계속 결혼을 하시거나 결혼을 안 하시건 간에 너무 미루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일정한 계획을 조금 짜서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될 것 같으면 뭐
그런 난자를 얼려 놓는다거나 뭐 이런 시술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요새는 젊은 나이부터 이제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환경 호르몬 기타 여건들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조기에 질환이 조금 더 발병되고 일찍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결혼 나이가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결혼과 임신에 대한 계획 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난소 낭종 절제술과 같이 난소를 건드리는 수술을 할 때 난포의 수가 수술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개수가 적어지고 남아 있는 것도 수술 시 소작되거나 혈류 상태가 나빠져서 결과적으로 AMH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제를 먼저 사용해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AMH가 낮으면 난자 동결을 조금 먼저 하고 오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특히 난소의 혹 중에서 자궁내막증이라는 혹은 질환 자체가 난소 기능을 떨어뜨리고 수술하면 AMH가 낮아지는 경우가 이제 매우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은 최소 횟수로 깔끔하게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잘 해야 되겠고 간혹 외래에서 치료 결정 전에 임신이나 결혼 계획을 조금 생각해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왕왕 뵙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걸 물어봐 주시는 선생님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4 가지 정도로 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미리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얼핏 보기에 질문을 해 오신 분들 중에서도 요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임약이나 생활 습관이 AMH 수치에 영향을 미치나요?" 뭐 장기간의 피임약 또는 비잔이라고 해서 자궁내막증 재발 방지하는 약물 치료 같은 약들은 일시적으로 AMH 수치를 낮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일정 검사가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일정 기간 복용을 끊고 검사를 하기를 권장해 드리고 약을 먹고 나서 검사를 그냥 쭉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약이 조금 수치를 낮게 나오게 할 수도 있음을 주지하시면 되겠고 또 흡연, 극심한 스트레스, 과도한 운동, 항암 치료 등은 난소 기능 저하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하는 게 난소 건강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치는 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AMH 수치가 뭐 너무 낮게 나왔는데 임신이 불가능한가요?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난소 예비력 감소 소견이 있다고 해서 임신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매우 수치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치료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난소의 기능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더 감소하기 때문에 난소 수치가 AMH 수치가 낮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임신 계획을 조금 빨리 적극적으로 좀 세워 보시고 그냥 이제 뭐 빨리빨리 그냥 뭐 자연히 임신이 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전문가 선생님들과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난자의 질, 양 그리고 다른 복합 요인이 모두 나타나서 생기는데 세 번째 질문은 "AMH가 높으면 임신하기 쉬운 건가요?" 높은 AMH는 난포가 많다, 난자의 수가 많다는 거를 좀 의미를 하긴 하지만 임신 성립에는 질이랑 배란 상태 뭐 이런 퀄리티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AMH 수치가 단순히 높다고 임신이 쉽다 이거를 바로 이렇게 연관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낭난소 증후군은 배란이 좀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리가 안 하거나 희발혈경이 있는 것이라고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AMH는 높은데 배란은 좀 잘 안 돼서 배란이 돼야 자연 임신이 되기 때문에 자연 임신 가능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AMH는 난소 예비력의 평가에 있어서 정확성, 재현성, 그리고 임상성, 유용성이 굉장히 높은 대표 지표입니다. 하지만 수치 자체를 너무 과잉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연령, 임상 상태, 동반 검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난소 건강과 가입력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AMH, FSH, 에스트라디올, 안스랄 폴리큘러 카운트 등 여러 지표를 동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난소 예비력 감소, 진단만으로는 임상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개인별 맞춤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난소 나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지식을 전달을 드렸고, 다음은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튤립님께서 그 폐경 전에도 AMH가 0에 가깝게 나오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기 폐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폐경이 될 때는 거의 AMH가 낮게 나와서 거의 뭐 0. 얼마 얼마 0. 뭐뭐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면 AMH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시고 환자분에게 이제 환자가 만약에 오셨는데 폐경 즈음 됐고 이제 생리가 조금 뭐 너무 안 했어요라고 하면 FSH2랑 AMH를 같이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경의 진단으로 AMH를 체크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보조요법으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AMH 수치가 너무 낮으면 만약에 FSH2가 40보다 높거나 E2가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폐경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을 수가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으로 조기 폐경은 이제 40세 이전의 폐경이니까 딱 스트릭트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이른 폐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강동원 씨께서 난소 나이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하던데 건강관리나 영양제, 운동 등으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난소 나이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을 때 특별하게 좋게 만든다라고 저희가 확실하게 뭐 논문이나 이런 걸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흡연을 한다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다거나 식습관이 안 좋으면 어쨌든 AMH가 더 낮은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AMH가 그 사람들보다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건강을 관리를 하고 체중을 특히 체중 관리를 하고 영양을 조금 골고루하게 잘 먹고 하는 경우에는 뭐 난소 나이의 개선이 그래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뭐 뭐 이렇게 딱 실험적으로 이렇게 판명이 난 거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딸기 바나나 님께서 AMH가 정상이어도 배란이 잘 안 되거나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다른 검사와 함께 봐야 한다면 어떤 검사를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제가 얘기한 PCO, 다낭 난소 증후군입니다. AMH 수치가 너무 정상이고 난소 나이로 보면 20살이라고 나오지만 이제 뭐 45세 환자분인데 AMH 검사를 했더니 뭐 16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난소 나이가 20살이라고 나오면 환자들에게 20살이에요. 축하드려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배란이 조금 안 돼서 조그만한 애들이 동글동글 모여 있는 그 다낭 난소 증후군이나 이런 검사, 이게 AMH가 높아지는 제일 티피컬한 질환이 다낭 난소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배란도 잘 안 되고 생리가 불규칙하고 AMH 수치는 나쁘지 않을 경우에는 요런 거를 걱정을 하시고, 제가 이제 전번에 강의 드렸던 그 슬라이드 강의를 한번 보셔서 그런 검사, 딸기 바나나 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검사를 시행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씨솔트님께서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피임약을 오래 복용했는데 그런 약물을 복용해도 AMH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추러스님께서 저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서 병원에서 AMH 검사를 권유받았어요. 생리 중이 아니어도 언제든 검사해도 정확한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그 임신 주기에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좀 적기 때문에 언제든 오셔서 검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이점입니다. 그리고 공주님께서 나이가 같아도 사람마다 AMH 수치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수치가 낮은 사람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영향도 클까요? 유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 이제 생리가 조금 늦은 사람들이나 생리가 조금 빨리 끊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 물어봅니다. 엄마가 혹시 생리 좀 늦게 시작했어요? 아니면 뭐 가족 친구 그러니까 친자매 중에 생리 폐경이 좀 빨리 됐어요? 요런 것도 물어보는 건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도 충분히 있고 생활 습관이나 그리고 어떤 질환 같은 경우는 조기 폐경이 같이 오는 질환 같은 그 유전자 이상 있으면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영향도 클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제 오늘 레나 김 님께서 40대 초반 여성의 AMH는 보통 얼마인가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치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선은 오늘 제가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올라온 거를 다 조금 정리를 해 드렸기 때문에 다른 것도 조금씩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돈 님께서 지난주에 검진을 했는데 초음파 중에 자궁 내막이 선명하지 않고 뭔가 불규칙한 변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개월 전부터 냉이 약간 갈색을 띠어서 신경 쓰이는데 이런 증상이 자궁 내막 변형으로 인한 것일까요? 60세로 리비아를 14년째 복용 중입니다. 어쨌건 리비아를 만약 안 먹는 그냥 어쨌든 모든 여성분들이 초음파를 했을 때 내막은 생리를 하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리 초기에는 얇습니다. 그리고 생리할 때쯤 되면 내막이 1cm 이상으로 좀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꺼워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 고기가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다 하면 생리 직후에 초음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자궁 내막이 뭔가 불규칙한 변형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용종이나 아니면 자궁 내막 안에 이렇게 폴립이라고 하는 그렇게 혀처럼 이렇게 뭐가 똑 생긴 게 있다거나 아니면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안 좋으면 자궁 내막 암이나 아니면 자궁 근종이 위쪽에 그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종이나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자궁 내막 안에 있는 애들은 주로 부정출혈이나 생리 과다를 일으키기 때문에 냉이 약간 갈색을 띈다는 것은 출혈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를 하는 폐경 전의 여성들은 이제 생리 직후 생리 시작하자마자를 치면 한 5일에서 9일 그 정도 생리 끝나자마자 아직 다 안 끝나더라도 내막이 얇아져서 다 떨어져 나가서 얇아지는 시기에 초음파를 보면 그때 다시 평가하기가 조금 용이하고 오영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 돼서 생리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리비아를 먹으면
요새 논문들에서 조금 나오는 얘기는 리비아를 먹으면 자궁 내막 용종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검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막이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파 수술처럼 긁어서 하는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해서 안쪽에 세포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그러고 부정출혈도 있다고 하면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짜장면 님께서 난소에 2cm 낭종과 자궁에 용종, 폴립이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유레아 플라즈마 질염과 마이코플라즈마 질염 양성을 받았는데요. 유레아 플라즈마는 계속 양성이 나옵니다. 그냥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제가 2번에 걸쳐서 질염, 골반염에 대해서 강의한 또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를 잘 많이 다뤄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균하고 유레아 플라즈마는 이제 성병균, 성관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균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데 유레아 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각각 종류가 서브타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유레아 플라즈마 그런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이라는 균이 맞으면 그거는 양성이 나오면 또 치료하고 양성이 나오면 또 치료를 하고 그게 이제 항생제 내성이 어떤 경우에 어떤 종류에 있기 때문에 약을 바꿔가면서 치료를 해보고 할 수가 있겠고 마이코플라즈마도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쿰이라는 거는 치료를 해야 되고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라는 균은 그거는 이제 전혀 성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도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는 정도로 피부 안에 그냥 질 안에 살고 있는 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균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그 서브타입인지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고 얘네 둘은 마찬가지로 이제 치료를 충분히 적합한 항생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남편분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완전히 치료약을 다 먹고 나서 성관계를 해야지 남편이 잘 먹는다고 그러고 안 먹거나 아니면 그 다 약을 먹고 균을 다 죽이기 전에 성관계를 하면 그냥 또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닌 건지 그리고 이게 유레아 플라즈마 중에 안 좋은 서브타입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안 좋은 서브타입이 아니라 그냥 다른 서브타입, 다른 A형이면 그건 원래 치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둬도 될 수 있습니다. 레나김 님께서 자궁내막증 때문에 비잔을 먹으면 자꾸 방광염이 오는데 건조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약에 대한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아니라고는 못하지만 비잔을 먹어서 방광염이 자꾸 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있는지는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방광염은 방광염대로 치료를 하시면 좋겠고 또 방광염일 경우에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방광염은 성관계를 하고 꼭 소변을 보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질 안쪽에 샤워기나 이런 걸로 깨끗이 닦겠다고 해서 그러면 더 방광염이 자주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방광염에는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거에 따라서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꼭 자궁내막증 때문에 방광염이 오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원님께서 신부 자궁내막증도 보시나요? 네, 신부 자궁내막증도 봅니다. 그래서 그 내분비 쪽 선생님들은 어쨌든 자궁내막증을 보고 종양 쪽, 암 쪽 보시는 선생님들은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 맞는 선생님을 잘 찾아가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르모 퐁퐁님께서 60대 여성이고 성모에서 폴립 때문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추적 결과를 보게 하는데 질염에서 항상 균이 나오는데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폴립 때문에 수술은 아마 잘 된 걸 거고 그거는 이제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균이 나오는 거는 아닐 테고 질염 쪽에서 항상 균이 나오는 분 중에 제가 100번 얘기를 하는데 안에 샤워기로 닦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반상회 가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너무 많으시는데 그것만 안 해도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60대 여성이면 폐경이 돼서 질이 건조해서 위축성 질염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그거에 맞는 항생제 치료를 하거나 그 외래를 보시고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제 50분 동안 궁금해하시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고 요새 유행처럼 하고 있는 난소 나이 AMH 검사에 대해서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선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 이해의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